남편과는 대학교 때 처음 만났어요. 같은 과 친구였고, 늘 함께 수업 듣고, 팀플하고, 그야말로 그냥 그저 그런 친구 중 한 명이었죠. 사실 그 사람이랑 연애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누가 저한테 나중에 걔랑 사귈 것 같아? 라고 물었으면 진짜 배꼽 잡고 웃었을걸요? 그 정도로 그 사람은 늘 무뚝뚝하고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이라 처음엔 답답하다고 느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연락을 하고 밥도 먹고 자연스럽게 술자리도 함께 하게 되면서 묘하게 편한 거예요. 연락이 오면 괜히 기분이 좋고 딱히 무슨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처음 좋아한다고 말했을 때도 이상하게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 맞아. 너랑 사귀면 참 좋겠다. 는 생각이 더 먼저 들었죠. 그렇게 27살 친구였던 그 사람과 진짜 연애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주위 반응이 정말 뜨거웠죠. 워낙 오랫동안 그냥 친구로만 지내던 사이라 다들 깜짝 놀랐고, 과친구들 모임에서 저희 커플이 제일 핫이슈였어요. 하지만 반면에 너희 진짜 오래 갈 수 있겠냐는 반응도 많았어요. 친구였다 연인이 된 커플들이 금방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진짜 너무 잘 맞았어요. 성격도 그렇고, 취향도 그렇고, 싸울 이유가 없을 정도로 뭐든 척척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였을까요? 서른이 되자마자 결혼하자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오갔고, 결국 40살 생일을 앞두고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고 결혼까지 성공했어요. 근데요, 연애할 때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고, 늘 마음 한켠에 걸렸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님이셨죠. 시어머님이요, 저를 정말 너무 예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시어머니랑은 전혀 다르게요. 아들 여자친구니까가 아니라 내가 갖지 못했던 딸로 절 대하셨어요. 정말 말 그대로 내 딸처럼요. 어머님은 아들만 둘을 두셨고 늘 딸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셨대요. 친구들이 딸과 손잡고 쇼핑하고 속 얘기 나누는 걸 볼 때마다 정말 그게 그렇게 부럽고 부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나타난 거죠. 어머님 눈에는 제가 그리도 예뻐 보였나 봐요. 나는 딸이 없지만 너한테만큼은 진짜 엄마처럼 해줄게. 그 말에 저도 감동해서 진심으로 어머님을 따랐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지내보자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요. 너무 지나쳤달까? 조금씩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님의 딸 사랑이 조금은 집착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연애를 한 지 딱 1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 즈음부터 서로가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결혼 전엔 동거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오갔어요. 사실 예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말 꺼내기가 애매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정말 신기하게도 서로 같은 말을 꺼낸 거예요. 그만큼 진심이었고 이 사람이랑은 진짜 평생을 같이 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있었달까요? 양가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혹시라도 반대하실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반응은 너무나 쿨했어요. 그래, 살아보고 결혼해야지. 뭐든 겪어보고 해야지. 그렇게 해. 니들 좋을 대로 해. 그래야 후회도 덜하지. 정말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덕분에 마음 편히 짐을 싸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때 저희 둘 다 직장 생활도 하고 있었고 생활비며 집안일 분담 같은 것도 다 성인답게 계획하고 준비했어요. 처음엔 너무 설레고 좋았어요. 마치 신혼처럼 매일 퇴근하고 같이 밥 차려 먹고 영화도 보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함께라는 걸 체감하니까 진짜 이 사람이라면 평생 살아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현실은 현실이더라고요.
확실히 연애할 때와는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하나둘 생겼어요. 어느 날은 양말 뒤집어 놓는 걸로 싸우고, 어느 날은 설거지를 누가 했네 안 했네로 또 다투고.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그때는 왜 그렇게 민감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결혼을 전제로 시작한 동거였으니까요. 맞춰가자는 마음이 더 컸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조금씩 성격이나 생활 습관을 조율해갔죠. 그렇게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요, 그 무렵부터였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조금씩 선을 넘기 시작한 게 어느 날 평소처럼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띠링 시어머님이셨어요. 그래도 늘 예뻐해 주시는 어머님이니까 반갑게 받았죠. 우리 딸, 일하고 있지? 점심은 먹었어. 네, 어머님, 전 먹었어요. 어머님은요? 나야 뭐 먹었지. 아니, 근데 지금 집에 왔는데 내가 너무 일찍 왔나 봐. 냉장고에 반찬 좀 넣고 청소도 좀 해놓고 갈 테니까 비밀번호 좀 알려줘라.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아니, 어머님, 연락도 없이요. 전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였어요. 예, 엄마가 집에 오는 게 뭐 불편한 일이니 서운할라 그러네. 걱정 말고 이래. 청소는 내가 다 해놓고 갈게. 아니에요, 어머님. 진짜 괜찮아요. 청소 안 하셔도 되고요. 식사라도 드시고 천천히 가세요. 저희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됐어, 됐어. 나 신경 쓰지 말고 너 일이나 열심히 해. 얼른.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감사한 마음보다 민망함과 당혹스러움이 더 컸어요. 아무리 저를 예뻐해 주시고 딸처럼 대해 주신다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감사함이지 당연함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집이라는 공간은 저희 둘만의 사적인 공간인데 연락도 없이 찾아와 비밀번호까지 묻고 들어오시는 건 솔직히 불쾌했어요. 청소를 해주고 반찬을 넣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건 알지만 그게 상대에게 불편함을 준다면 배려가 아니잖아요. 그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혼란스럽고 이게 시집살이의 예고편 같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문제는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였죠. 저희는 평일엔 정말 너무 바빴어요. 남편도 저도 둘 다 야근이 잦았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냥 쓰러져 자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안일은 주말에 몰아서 하게 됐죠. 빨래도, 청소도, 정리도. 설거지나 꼭 해야 하는 건 평일에 겨우겨우 해두고 나머지는 주말에 둘이 나눠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주는 특히 야근이 많았고 남편도 출장이 있어서 거의 혼자 지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진짜 말 그대로 집이 엉망이었죠. 거실 바닥엔 택배 상자며 옷가지며 널브러져 있고 싱크대엔 설거지 거리들이 밀려 있었고 화장실은 머리카락이랑 먼지가 슬슬 보이기 시작했고요. 뭐 누가 보면 진짜 얘네는 치우고 살 생각이 없는가 보다 싶을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그날 갑자기 어머님이 오신 거죠. 그것도 연락 한마디 없이요. 전화 받았을 땐 너무 놀라서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때부터 이미 속이 뒤집히기 시작했죠. 회사 일도 얼른 정리하고 진짜 거의 뛰듯이 퇴근해서 집으로 갔어요. 도착하자마자 신발도 못 벗고 문 열자마자 어머님이 저를 보며 벌컥 하시는 거예요. 예,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이게 뭐니? 이게 무슨 돼지우리야? 내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기절하는 줄 알았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질러 놓고 살 수가 있어? 에휴, 내가 오늘 왔으니 망정이지. 이 상태로 계속 있었으면 벌레도 서식하겠다. 벌레도 이러면서 둘이 결혼해서 애는 낳겠냐? 어휴, 못 살아 내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제 등을 짝 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당황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 친정엄마도 저한테 손찌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시어머님이 그것도 아직 며느리도 아닌 저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등짝을 때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폭력은 아니었지만 문제는 그게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고 심지어 수치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꾹 참았어요. 그때는 그냥 그래, 나를 딸처럼 생각해서 그러신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죠. 그날은 그렇게 무사히 넘어갔어요. 집안은 정말 반짝반짝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고 어머님은 뿌듯한 얼굴로 퇴근한 남편한테도 자랑하듯 얘기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다 치워놨어. 이래가지고야 너네가 어떻게 살겠냐. 내가 오늘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남편도 민망했는지 그냥 웃으며 감사해요 어머니 하고 넘기더라고요. 근데 전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그 등짝을 맞은 순간이 떠오르고 마음속엔 계속 질문이 맴돌았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나는 이걸 그냥 참아야 하지? 이게 딸처럼 아끼는 건가? 근데 문제는 그게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 어머님은 점점 더 친엄마 행세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애정 표현이겠거니 했던 말들도 점점 도를 넘었고 제가 뭐 하나 잘못하면 아이고 우리 딸이 눈치가 왜 이렇게 없냐 하면서 면박을 주시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도 너 이래가지고 살림은 어떻게 하려고 하니 하며 핀잔을 주셨어요. 제가 뭐라고 하면 엄마가 너 아껴서 그러는 거 알지? 늘 그런 말로 포장하셨어요. 하지만 그건 분명한 침범이었어요. 선 넘는 간섭이었고 감정의 영역까지 들어오는 통제였죠. 그러다 결국 일이 터졌어요. 어머님은 혼자 사세요. 아버님과는 이미 오래전에 이혼하셨고 그 뒤로는 늘 혼자이셨죠. 그래서인지 그런 외로움의 틈을 타 자꾸만 정말 이상하게도 돈을 쓸 일이 생기셨어요. 어디 아프셨다는 둥, 갑자기 뭔가 급하게 처리할 게 생겼다는 둥, 그럴싸한 이유들이 붙어 있었고 처음엔 저도 그게 진심이라 믿었죠. 처음 연락이 왔을 때도 그랬어요. 평소처럼 상냥한 목소리로 전화를 거셨고 전 그저 쉬고 있다 말했을 뿐인데 갑자기 한숨을 깊게 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내가 요즘 살맛이 안 나. 아들놈들은 둘이나 키워놨더니 지들 마누라만 알고 나는 그냥 사람도 아닌 느낌이야. 돈도 자꾸 부족하고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나 죽고 싶다.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라서 숨이 턱 막혔어요. 몇 달 전 500만 원 드렸던 게 아직 기억에 생생했는데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됐냐고 조심스럽게 여쭸죠. 무슨 소리야. 그걸로는 택도 없어. 오히려 그걸 갚느라 카드가 밀리고 이자도 붙고 결국 배로 늘었다. 그때부터 이상한 감정이 슬며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진짜 도움이 필요해서 그랬겠거니 했는데 점점 말투가 바뀌어가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같이 풀면 되잖아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님은 바로 감정 버튼을 눌렀죠. 됐다. 돈도 없다며. 내가 누구한테 뭘 말하겠니? 나는 너를 정말 내 딸처럼 생각했는데 넌 여전히 나를 시험이 취급하는구나. 서럽다. 진짜 서럽다. 그 순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정서적 협박이었어요. 그 후로도 계속 반복됐습니다. 남편 몰래, 아주버님 몰래 형님과 저 따로따로 전화해서 각자 다른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모르게끔 돈을 빌려가셨어요. 빌려간다는 말이 웃기죠. 정작 돈을 돌려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처음엔 이해하려 했어요. 가족이니까, 어른이니까, 외로운 분이니까.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계속 참는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쌓이고 쌓이니까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의무감에서 혐오로 변하더라고요. 더 참을 수 없던 건 이 모든 상황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때였어요. 정말 너무 지치고 감정적으로도 힘든 상태였기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털어놨거든요. 제발 좀 이 상황을 같이 봐달라고. 나 혼자 감당하는 게 너무 버겁다고. 근데 남편은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정말 치가 떨리게 미웠어요. 그러다 결국 더 큰 걸 알게 됐죠. 남편이랑 아주버님이 저랑 형님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어머님을 도와드리고 있었다는 걸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결국은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마저 다른 편에 서 있는 걸 확인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저 어머님의 이기심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걸 다 알고도 방조하는 남편의 무책임함까지 겹치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있던 인내심이라는 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건. 제일 어이없고 황당했던 건 그 많은 돈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는가였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생활이 어려우신가 싶었죠. 혼자 사시고 나이도 있으시고 이혼하시고 혼자 버티시는 게 버겁겠거니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시어머님이 남자친구가 생기셨더라고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 남자분한테 선물하고 밥 사주고 용돈도 쥐어주고 심지어 여행 가는 데까지 쓰시고 제가 번 돈, 남편 몰래 빠져나간 돈, 그리고 아주버님도 몰래 빌려준 돈까지 그 모든 돈이 결국 그 남자한테 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걸 알게 된 순간 숨이 턱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진짜였어요. 화가 났고 분했고 모욕감까지 느껴졌어요. 이렇게 당하고도 계속 참았던 내가 바보 같았고 그걸 방관하고 거짓말까지 한 남편이 진짜 너무 밉더라고요. 남편이 몰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순간부터 이미 제 안의 신뢰는 산산조각 났어요. 결혼이라는 건 신뢰가 전부인데 그 믿음을 무너뜨린 사람과 같이 산다는 건 너무 괴로운 일이었어요. 혼자 고민하고 있던 찰나 형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참담함, 분노, 단단함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우리 그냥 이렇게 끝내면 안 돼. 어머니도 남편들도 이대로 끝나면 안 돼. 이건 사람 하나를 바보로 만든 일이야. 나랑 같이 그냥 다 무너뜨리자. 풍비박산 내고 나가자. 난 진심이야.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우리도 그냥 무너질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형님. 저도 같이 할게요. 저희 그렇게 합시다. 그날 이후 저희는 각자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조용히, 하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게. 이혼 서류는 조용히 준비했고 집에선 각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눈치를 채고 말을 붙이려고 했지만 전 그냥 담담하게 이혼할 거라고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도리어 당황해하며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었냐고 묻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가 묵묵히 말하지 않자 남편은 결국 자기가 뭔가 잘못한 건 아는 듯 했어요. 그래도 기가 막힌 건요. 정작 대출 얘기 꺼냈을 땐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죽겠다는데 어떻게 안 도와. 말하려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이런 핑계들만 늘어놓더라고요. 전 그 순간 이 사람은 나를 배우자로 존중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말했죠. 그동안 모은 돈, 내 명의로 된 통장. 그거 내가 다 가질 거야. 네가 모았다는 증거도 없고 내가 관리했고 내 이름으로 돼 있어. 당신은 동의만 했을 뿐이야.
남편은 그때부터 진심으로 흔들렸어요. 눈빛도 말투도 손끝까지 떨면서 제발 다시 생각해 달라고 매달리더군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저는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그 돈은 그동안 제가 받은 모욕, 인내, 희생의 대가였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전 마지막 결정을 하기 위해 형님과 함께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이번엔 우리가 말을 할 차례였어요. 시어머님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뭔지 아세요? 자식들 잃는 것도 체면 구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그 남자친구와의 이별이었어요. 진짜 우습죠? 온 집안을 말아먹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며느리들에게 돈 구걸하듯 하던 그분이 결국 지키고 싶었던 건 그 남자 하나였던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 우린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었죠. 형님과 저는 각자 정리한 자료들을 들고 그 남자분을 찾아갔어요. 솔직히 저흰 처음 뵙는 자리였지만 정말 담담하게 모든 걸 설명드렸어요. 이 여자분이 저희에게 어떻게 해왔는지 아세요? 거짓말로 돈을 빌리고 안 갚고 자식들 몰래 대출까지 받아가며 남편과 저희를 속였어요. 처음엔 믿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좌 내역, 문자, 녹음 파일까지 전부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그 남자분 뒷목을 잡고 주저앉으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난 이분이 집도 많고 재산가인 줄 알았어요. 진짜 내가 속았네요. 정말 영화 한 장면 같았어요. 그 정도로 시어머님은 그 남자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거예요. 결국 그 남자분은 정이 뚝 떨어졌다면서 바로 연락을 끊고 이별을 통보하셨어요. 신뢰가 깨졌다고요. 그 말 한마디에 시어머님은 완전히 무너졌죠. 그날 이후 식음을 전폐하시고 자살하겠다는 식으로 주변을 자극하셨지만 우리는 그 연극에 더는 속지 않았어요. 형님과 저는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했어요. 내용은 이랬어요. 지속적 금전 편취, 기망행위, 협박, 사기. 합의? 없어요. 선처? 더더욱 없어요. 명확하게 밝혔죠. 정해진 기한까지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그 어떤 타협도 없이 끝까지 간다고요. 시어머님은 그때서야 진심으로 무너졌어요. 정신없이 저희에게 전화를 걸고 찾아오고 무릎까지 꿇으며 살려달라 애걸복걸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우리가 본 그분의 모습은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냥 탐욕과 이기심의 결정체였죠. 결국 그분은 감옥에 가셨어요. 진짜로 감옥.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콩밥을 먹게 되신 거예요. 가장 기막혔던 건 그분이 감옥에 들어간 뒤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도 않고 마지막까지 원망과 욕설로 일관했다는 거예요. 형님께 들은 얘긴데요. 면회관 변호사한테 그년들이 나를 죽였다. 내 아들이 미친놈들한테 걸린 거다. 이딴 말을 하셨대요. 그렇게 악에 차고 미친 듯이 악다구니를 쓰며 들어가셨죠. 그리고 남은 건 아들 둘이었어요. 저희 남편, 아주버님. 그 두 사람은 우리한테 미쳤냐며 대체 뭘 원하는 거냐며 눈에 핏대를 세우고 욕설을 퍼부었어요. 특히 우리 남편이 그랬죠. 이혼은 못해. 너 혼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끝까지 붙잡을 거야. 참 유치하죠.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좋았어요. 왜냐고요? 우리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감정적 반응, 그 말도 안 되는 발버둥이 오히려 우리를 돋보이게 만들고 법적으로 더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결국 우린 그 집안을 완벽하게 분해했어요. 남은 건 폐허뿐이었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간 빼앗긴 시간, 돈, 감정에 일부나마 다시 찾아올 수 있었죠. 100%는 아니었지만요. 그치만 중요한 건 그 어떤 거짓도 영원히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이에요.
현재는 혼자 자취를 하며 그동안 정신없이 휘몰아쳤던 인생을 조금은 차분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늘 바쁘게만 살아온 것 같아요.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가족 구성원으로. 그러다 보니 정작 나라는 사람은 자꾸 뒷전으로 밀렸던 것 같고요. 이번 일을 겪고 나서야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어떤 사람들과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혼이라는 단어, 솔직히 정말 무서웠어요. 여자로서, 아내로서 실패했다는 낙인이 찍히는 기분이었죠. 특히 주변 친구들, 지인들이 다 얽혀있는 상태였기에 뒤에서 무슨 말들이 오갈까? 그게 정말 두려웠어요. 처음엔 정말 참고 살아볼까 생각도 했어요. 아직 사랑한다고 말하는 남편, 그리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집과 관계들. 하지만 그 모든 걸 덮어버릴 정도로 남편에 대한 신뢰는 이미 깨져 있었어요. 그가 나서서 저를 지켜주지 못했던 것, 오히려 몰래 대출을 받아 그 시어머니에게 돈을 더 줬던 것,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하나 저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는 그 엄마를 감옥에 보낸 여자를 과연 그가 진심으로 안고 살 수 있을까? 아니, 그런 일을 겪고도 내가 그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답은 뻔했죠.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을 선택했어요. 사실 돌아보면 동거할 때부터 이상하다 싶었던 점들 분명 있었거든요. 그땐 그냥 사랑하면 다 극복할 수 있다고 멋대로 믿었고 제 욕심대로 이 결혼은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겠죠. 그때 조금만 더 냉정했다면, 그때 한 번이라도 멈췄더라면 아마 전 이 고생을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후회는 없어요. 진심으로요. 왜냐면 전 이제라도 저를 다시 찾고 있으니까요. 혼자 살면서 결혼 전에 제 모습을 떠올리려고 진짜 많이 애쓰고 있어요. 그땐 지금보다 더 당차고 더 웃음 많고 무엇보다도 내 삶에 당당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한 번 인생의 큰 굴곡을 겪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더 단단해졌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보다 멋진 모습으로 저를 다시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더 건강하게, 더 씩씩하게 살아가고 싶고 누가 뭐라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나로 살아가고 싶어요. 돌싱이라는 이름. 처음엔 참 낯설고 창피하고 슬펐지만 이제는 그게 경험이고 성장이었다고 생각하려고 해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짜 언젠가는 아주 만족스럽게 웃을 수 있을 날이 올 거라 믿어요. 지금은 그 날을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